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고을에 젊은 선비가 살았습니다. 그의 집안은 고을에서 이름난 양반가로 먹고 입고 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집안이었죠. 다른 양반 집안의 자손들이 그러하듯 선비는 어릴 적부터 글 공부에 전념하였으나 과거와는 인연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비는 강원도의 깊은 절로 3년간의 글 공부를 떠나기로 하였죠. 몸조심히 잘 다녀오너라. 네, 어머니. 제 걱정은 마시고 어머니께서나 건강 잘 챙기시고 계십시오. 그래, 내가 돌아오는 날까지 나도 잘 지낼 터이니 집안 걱정은 접어두고 글 공부에만 매진하거라. 네, 어머니. 그럼 소자 이만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선비는 말을 타고 먹새라는 머슴을 데리고 강원도로 떠났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 가기를 열흘 남짓 갔을까요? 어느 산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 구멍이 난 듯 굵은 빗방울이 거세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타고 가던 선비와 그를 따르던 먹새는 오래된 고목 아래로 가 쏟아지는 비를 피했지만 거세게 내리는 빗줄기를 피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선비뿐만 아니라 말과 머슴 먹새도 온몸이 흠씬 젖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단 말이냐. 산중이라 비를 피할 민가도 한치 없으니. 선비의 말에 아까부터 먹새는 묵묵부답입니다. 야, 이놈 먹새야. 왜 태꾸가 없느냐? 선비는 먹새의 등을 치며 물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먹새는 그 자리에서 픽 쓰러지더니 그만 죽어버린 것입니다. 선비가 쓰러진 먹새를 부둥켜 안고 울며 정신을 차려보라 흔들어보고 또 때려보아도 소용이 없었죠. 먹새는 그렇게 급사를 하였습니다. 선비는 먹새의 시신 위에 돌을 쌓아 무덤을 만들어주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 그가 타던 말도 쓰러지더니 그만 죽어버렸죠. 이쯤 되니 선비는 빗속에서 죽음의 공포에 떨다 방향감마저 잃고 산속을 헤매이게 되었습니다. 선비는 어찌할 것인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도 몰라 걸음을 멈추고 펑펑 울었죠. 바로 그때 굵은 빗방울 사이로 밝은 빛이 보이는가 싶더니 백발의 노인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이 깊은 산 중에서 왜 혼자 울고 있는 것인가? 선비는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이 숲에서 빠져나갈 길을 물었죠. 노인은 선비의 말을 듣고 치근한 듯 지팡이를 들어 소나무 숲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쪽 바로 저 소나무 숲 너머에 있는 저 시냇물을 죽 따라 내려가면 사람들이 있는 집에 도달하게 될 게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비는 노인에게 허리 굽혀 몇 번이고 고맙다 인사하고 노인의 지팡이가 가리킨 곳으로 달려갔죠. 그리고 노인의 말대로 소나무 숲으로 들어가니 숲은 온통 거대한 나무들로 빽빽이 차 있을 뿐 아니라 풀도 무성하여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선비가 가만히 귀 기울여 들으니 한쪽에서 무르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선비는 노인이 말한 시내가 저쪽인가 싶어 풀숲을 헤치고 시냇가로 갔습니다. 시내는 그 폭이 사람의 키만큼이나 되었고 맑고 차가운 물이 흘러내렸는데 물속에는 작은 쉬리들이 이리저리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그 시내를 따라 한참을 내려갔죠. 그러다 마침내 먹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보이는가 싶더니 눈앞에 커다랗고 아름다운 기와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선비의 온몸은 땀과 비로 젖어 있었고 슬픔과 공포감에 몸도 마음도 지쳐 열려있는 기와집 대문으로 들어가 마루에 앉아 쉬었죠. 그런데 어디선가 향긋한 향기가 나서 보니 마루 위 옥향로에 향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선비가 그제서야 가만히 앉아 집안을 둘러보니 마루바닥과 기둥은 나무가 아니라 옥빛돌이었고 기둥마다 아름다운 등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루 한가운데에는 하얀 돌에 금으로 장식된 상이 있었는데 그 위에는 주역책 한 권이 놓여 있었죠. 선비가 마루에 올라 그 책을 들춰보려 하는데 갑자기 커다란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란 선비가 고개를 돌려보니 아까 숲에서 본 노인이 눈앞에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노인은 키가 7척은 돼 보였고 새하얀 도포를 입고 9개의 마디로 된 옥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노인에게서 풍기는 위엄과 신비로운 기운은 분명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신선임에 틀림없어 보였죠.
선비가 앞으로 나아가 정중히 절을 하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의 주인이네. 자네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오늘에야 만나게 되었네. 이제 나를 따라오게나. 노인이 앞장서자 선비는 홀린 듯 그 뒤를 따랐죠. 그리고 한참이나 가는데 가다 보니 두 발은 땅에서 떨어져 구름 위에 있었고 지나가는 산들은 아름답고 평화로운 광경이었습니다. 선비는 눈앞에 펼쳐지는 그 황홀하고 아름다운 광경에 취해 앞서 가던 노인이 사라진 줄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구름을 타고 가다 보니 잠시 후 온갖 보석으로 지은 커다란 궁전이 보였죠. 구름은 그 궁전 앞에 멈추었고 궁전의 문이 열리더니 한 소년이 나와 선비를 맞이하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가 안내해 드릴 터이니 저를 따라오시지요. 소년을 따라 궁궐의 문 안으로 들어간 선비는 9개의 문을 지나 7개의 계단을 올라 5번 발을 씻고 3번 손을 씻은 후 아주 특별해 보이는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소년이 선비를 어느 방으로 안내하였죠. 어서 방으로 드시지요. 선비가 소년의 말에 따라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니 방 안에는 이미 노인이 자리 잡고 앉아 있었죠. 어서 오시게. 인간이 이곳에 오기는 자네가 처음이네. 9개의 문을 지나 인간 세계의 번뇌를 지우고 7개의 계단을 올라 그 죄를 벗어놓았고 5번 발을 씻고 3번 손을 씻었으니 이제 신선의 세계에서 머물 수 있는 것이네. 선비는 신선이라는 말에 두려움이 들어 감히 눈을 치켜뜨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진수성찬이 차려진 상이 방으로 들어왔죠. 자, 시장할 테니 맛있게 드시게. 선비는 마침 배가 고팠던 터라 이것저것 세상에서 보지도 듣지도 못한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었죠. 숲에서 길을 잃은 저를 이리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대접해 주시니 이 은혜를 어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은혜랄 거 있는가? 다 만날 인연이라 만난 것이니. 그런데 내게 혼기를 맞은 딸이 있는데 아무리 사윗감을 찾아보아도 당최 마땅한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 자네가 내 사위가 되어서 여기 살아주게나. 신선의 사위가 되라니 놀란 선비는 묵묵부답으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고개를 돌려 명하였죠. 아이들을 불러들여라. 잠시 후 12서너 살쯤 되는 두 소년이 뛰어들어와 노인 옆에 앉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아름답고 우아하며 보석처럼 빛났죠. 노인은 그들을 가리키며 선비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들이 내 아들들이네. 얘들아, 이 젊은이는 내가 사윗감으로 택한 사람이다. 그러니 혼례 날짜를 길일로 택하여 알려다오. 그 말에 두 소년은 그들의 손가락으로 날짜를 계산하더니 말했죠. 아버지 내일이 길일입니다. 뭐라? 그거 참 잘 되었구나. 갑자기 혼례를 치르라니 당황스러워하는 선비가 거절할 틈도 주지 않고 노인이 말을 이었죠. 혼례 날짜는 내일로 하기로 하고 이제 자네는 때가 올 때까지 객실에서 기다리게 해. 노인이 다시 하인을 부르자 한 여인이 방으로 들어왔는데 공기처럼 가벼운 옷을 입고 용모가 매우 우아했습니다. 이 젊은이를 객실로 안내하여 혼례식 전까지 극진히 대접하라. 하인은 노인의 말에 따라 선비를 안내했죠. 그리고 선비가 하인을 따라 문 밖으로 나가니 호화스러운 가마가 준비되어 있었고 그것을 타고 한참을 가니 또 하나의 아름답고 우아한 궁전에 이르렀습니다. 궁전의 대문을 지나니 아름다운 나무들과 온갖 꽃들이 싱그러운 향기를 내는 정원이 있었고 그곳을 지나 집 안으로 안내되었죠. 집 안에는 여러 하인이 다시 선비를 맞이하였고 따뜻한 물을 준비해 선비를 목욕시키고 보석으로 만든 상자에서 아름다운 옷을 꺼내어 선비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이 되어 선비가 다시 목욕을 하고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가마를 타니 많은 하인들이 그의 뒤를 따라 노인이 있던 궁전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혼례식을 위해 모든 준비를 끝내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죠. 잠시 후에 보석으로 치장하고 금으로 술을 놓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신부가 궁전 안을 환하게 비추며 시녀들의 시중을 받아 나타났습니다. 선비가 앞으로 다가가 신부를 보니 신부는 그 많은 여인들에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우아해서 그의 눈을 부시게 했죠. 그리고 혼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예식은 인간 세상에서 행하던 것과 거의 비슷했죠. 식을 마치고 선비는 신랑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수놓은 커튼과 병풍, 비단 옷들, 보석으로 된 방바닥. 이 모든 것들은 인간들의 세상에서는 본 일이 없는 것들이었죠. 둘째 날 선비의 장모가 그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30대쯤 되어 보였고 그녀의 얼굴은 갓 피어난 연꽃과도 같았죠. 거기에 큰 잔치를 벌이고 많은 손님들을 초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간 세상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한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흘러퍼졌습니다. 음식상을 물리자 아름다운 여인들이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고 그 노랫소리는 너무나 아름다워 떠도는 구름마저도 멈추게 했죠. 시골에서 자라 궁궐이라고는 구경 한번 못 해본 젊은 선비가 갑자기 신선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니 선비는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을 하지 못했고 꿈에서 깨어날까 불안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 신선의 세계에서 선비는 이루 다 형용할 수 없을 만큼의 영화를 누리며 꿈같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어느덧 인간 세상의 시간으로 3년의 세월이 흘렀고 선비는 두 아들을 두었죠. 그런데 선비는 인간 세상에 두고 온 홀어머니 생각이 문득 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선비의 아내는 그녀의 아버지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여 남편이 그의 어머니를 보러 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주었죠. 그리고는 선비에게 작은 보따리 하나를 주었습니다. 선비가 장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갔을 때 장인이 말하였죠. 자네 어머님을 뵈러 가도록 하게나. 얼마 후에 내가 자네를 다시 부를 테니 그때는 지체 없이 돌아와야 할 것이야.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비가 장인에게 절한 후 9개의 대문을 지나 궁 밖으로 나와 보니 등에 낡은 안장이 있는 야위고 불쌍하게 보이는 말이 한가로이 서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말은 그 전에 죽은 그의 말이었고 그 옆에는 죽은 그의 머슴이 서 있었죠. 아니 먹센 내가 여길 어떻게 왔느냐? 제가 도련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어떤 이가 나를 잡아다가 이곳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었고요. 여기서 오랫동안 있었구만요. 선비가 반가운 마음에 먹새를 껴안으니 먹새는 도무지 영문을 몰라 할 뿐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다시 걸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그 아름다운 세계는 사라지고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안개와 가시덤불과 절벽이었죠. 선비는 신선의 세계를 향해 돌아보았으나 부인과 자식들 그리고 꿈같은 세상 모든 게 사라져버려서 너무 실망하여 울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열흘 남짓을 걸어 마침내 선비는 그의 집에 도착했죠. 그의 집에는 시끄러운 구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3년 전 과거 공부를 하겠다 나간 아들이 깜깜무소식이니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하였겠습니까? 매일같이 아들을 찾게 해달라 치성을 드리고 급기야 무당을 불러다 놓고 구판까지 벌인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대문을 열고 들어오니 그 어머니와 식구들은 놀라 자빠질 지경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어디를 갔다 이제 오는 것이냐. 이 애미가 얼마나 찾았다고. 어머니, 아들과 그 어머니는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선비의 어머니는 강직한 성품이라 선비는 그동안의 일을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었죠. 그리고 선비가 그의 아내가 준 보따리를 풀어보았더니 계절마다 한 벌씩 4벌의 옷이 들어있었습니다. 옷은 비단도 무명도 아닌 것이 가볍고도 따뜻하고 편한 옷이었죠. 선비는 계절에 맞춰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 옷은 빨지 않아도 더러워지지도 않았으며 낙지도 해지지도 않고 언제나 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집에 돌아온 지도 거의 3년이 되었죠. 그의 어머니는 그가 아직 독신이니 마을의 어느 양반댁 딸과의 혼인을 서둘렀습니다. 어머니께 순종심이 많은 선비는 어머니에게 허락 없이
이미 혼인한 사실을 알리면 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할 것 같아 거절을 못하고 고민하고 있었죠. 그런데 때마침 신선의 나라에서 하인이 선비의 두 아들을 데리고 편지를 한 통 들고 찾아왔습니다. 내년에 자네가 살고 있는 곳은 파괴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은 적군에게 죽음을 당할 것이니 자네 식구들 모두 이 사람을 따라오도록 하라. 선비는 그날로 어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죠. 어머니는 처음에는 선비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지만 선비의 아들이라는 녀석들의 얼굴이 선비와 꼭 닮은 것을 보고는 아니 믿을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 길로 선비의 식구들은 깊은 산속 신선의 나라로 떠났고 이때가 인조 14년 병자호란 때의 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